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자, 평소에 제가 괴롭히던 교수님이나 당국자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좀 긴장을 풀고 하려고 하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2003년에 기자가 돼서 올해 이제 14년을 꽉 채워가고 있는 기자고요. 그리고 입사는 서울신문으로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 한번 기회가 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앙일보로 옮기게 됐고요. 지금은 정치부 외교안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랑 그리고 상당 기간을 사회부 기자로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경찰 출입, 검찰 출입, 법원 출입까지 다 해봤고요. 국회에도 잠시 출입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좀 외교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에 잘하고 싶어서 약 3년 조금 넘게 지금 외교부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제가 너무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 서도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좀 한동안 안 했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왜 기자가 됐었나라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새 사실 속도로는 기자들이 더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SNS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SNS를 통해서 알리는 소식을 저희가 다시 기사로 가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발표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트위터로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속도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저희 신문 기자 같은 사람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같은 정보를 어떻게 그냥 멋있게 전달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현장에 갔어도 같은 정보를 접했어도 내가 우리 독자들한테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 좀 접근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거창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썼던 기사들을 좀 갖고 왔는데, 사실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이 기자한테 질문이 더 나오면 그건 잘 쓴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기사에 뭔가 첨언을 붙이는 게 좀 구차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지만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선 자료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취재했던 현장과 그걸 토대로 쓴 기사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나름 유명한 분이신데 북한의 외교장관인 이용호 외무상입니다. 이 사람이 외무장관이 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저는 작년에 라오스에서 열린 ARF라는 행사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남북 교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기자인 저조차도 이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다자 행사에도 북한이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북한의 외교장관, 외무성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최근에는 바로 저 ARF라는 행사예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지역 내 안보 협의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기서는 취재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집니다. 먼저 저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느냐, 어디에 참석을 하느냐, 누구랑 만나느냐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뉴스거리인데 당시에 작년에 취재했던 때는 또 마침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우리랑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았던 상황이라 더 많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기자들이 똑같은 정보를 접하고 각기 자기의 시각에 맞게 그 정보를 가공해서 다시 독자들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기사의 목적이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통신사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지식을 전달하는 위주로 쓰고요. 이걸 지금 당시에 이제 관람한찬 때 리용호 외무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갖고 기사에 쓴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용호 외무상이 다른 북한 외교관들과 다르게 굉장히 영어도 유창하고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긴장을 할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번에는 와서 북한 외무장관이 무슨 얼마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칠까라고 했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아까 기사랑 다른 게 뭔지 아마 보면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연속 ARF를 취재를 해서
그 전에 경험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기사를 쓴 건데, 이수용 외무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장관들이랑 원래 말도 안 하고 영어도 잘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사교적이지가 못한 사람으로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용호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다 보니 외교장관 개인의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고 사람이 매력적이어도 결국 어필하는 건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를 현장에서 느낀 걸 갖고 쓴 거고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캐리가 누구는 그냥 지나갔다, 뭐 윤병세랑 뭐 어쩌고 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각이 들어간 기사고요. 저희는 이런 거를 이제 현장감을 많이 살린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기사에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랑 그 이용호 외무상이 만났던 때인데, 이 회담이 있기 바로 전에 우리 장관이랑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드 때문에 굉장히 중국이 격앙돼 있던 상태였는데 거의 밤 11시에 회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중국 외교부장이 자기네 숙소로 우리 장관을 오라고 해서 우리 장관은 저녁도 못 먹고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처음에는 중국 외교부에서 저희한테 장소가 협소하니까 한국 기자는 한 명만 들어와라, 그 모두 발언 공개할 때도 한 명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알았다라고 해서 저희 기자들은 그냥 소수만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알고 보니 장소가 되게 넓다, 우리 기자 10명 들어갈 테니까 너희도 10명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말렸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는 10명이 다 안 돼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서는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처음에 사진만 찍고 나가세요라고 하더니 왕이 부장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이 신뢰를 훼손했고 우리의 관계에 엄청난 뭐 파괴적인 요소를 미쳤고 진짜 실망이다라고 쭉 읽은 다음에 윤병세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례가 어딨나. 그리고 윤병세 장관이 말하는 중에도 뭐 이렇게 턱을 괜다든지 막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막 이런 거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래서 그땐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는 한국을 이런 식으로 언론 앞에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는 거의 뭐 이렇게 끌어안듯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상황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을 한 거고, 제가 쓴 기사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전날 상황을 현장에서 겪었기 때문에 저런 제목을 달 수 있는 시각의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의 일부인데, 왕이 부장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영어로도 기자들이 회담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원래 북한이랑 중국이 회담하는데 한국은 제3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을 들여보내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회담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부 과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너네 여기 사진 찍고 싶니? 그러면 들어와. 한국 기자 2명 들어와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의도가 되게 명확하게 보여서 아예 저는 각도를 이렇게 잡아서 기사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이때가 언제냐 하면 2015년 4월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뭐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랑 중국이 역사 문제에서는 같은 입장을 갖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도발을 하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나타내는 구도가 형성됐던 시기였는데, 이때 우리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행사에 안 갔어요. 반둥회의라고 이제 비동맹 정상회의였는데, 이 행사회를 그냥 사회부 총리를 보내고 본인은 다른 곳을 가셨죠.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중일 정상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언론들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면서도 아, 중국이랑 일본이 한국 뒤통수를 치면서 밀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전한 스트레이트 기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국에 있질 않고 운이 좋았다면 좋았던 게 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중일 기자들이 같이 제3국을 돌아다니면서 3국 외교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저보다 한 해 앞서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에 가서는 그냥 녹음기처럼 똑같이 드라이한 얘기만 하고, 중국 외교부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네 역사 그런 식으로 도발하면 안 돼. 너네가 잘못한 거야. 사과해.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시 근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1년 뒤에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제가 중국 외교부를 갔을 때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작년이랑 뭐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서로 꺼내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썼는데 우리 외교부도 좀 당황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근데 저는 현장에서 약간 바닥에서 느꼈던 게 중국이 완전히 마음을 바꿔먹었구나. 일본이랑 같이 가겠다고.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여기 제가 기사에 쓴 일본에 대해서 바뀐 태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도 이제 현장에서 좀 약간 다른 기자들이 볼 수 없는 현장을 보고서 전달을 하려고 이런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생하는 뉴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더 시각을 담은 기획 기사를 많이 쓰곤 하는데, 이게 이제 사드 배치 결정하고선 한참 난리가 났을 때 썼던 기사예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기사는 민족주의에 편승하는 기사예요. 여론이 좋아하는 대로 중국 진짜 나쁘다, 사드 갖고 왜 저래? 근데 물론 맞죠, 맞는데 당시에 저와 이제 저희 회사의 시각은 이게 중국도 지금 나쁘긴 하지만 중국을 비판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 외교의 원칙을 생각하자라는 취지에서 미국한테도 우리 국익이 안 맞는 건 미국이든 중국이든 누구한테도 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이렇게 썼던 거고요. 아무튼 당시에는 그래서 중국한테 얻어맞고 있지만 이게 미국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약간 복합적인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1월 달에 썼던 기사인데, 김관진 실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인데 당연히 미국과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사드 배치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건 뭐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할 거다라는 식으로 상대를 자극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냥 김관진이 뭐라고 말했다, 그냥 특파원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했고 중국이 반발했다에서 끝날 수 있는 걸 좀 문제의식을 갖고 쓴 기사고요. 이 기사는 제가 아마 살면서 가장 많은 악플과 악성 메일에 시달렸던 기사 같아요. 아시겠지만 일본 기사는 굉장히 예민해서 기사를 조금 나름대로는 좀 이성적으로 그래도 이런 방향도 봐야 된다라고 쓰면은 굉장히 이제 여론에 많은 질타를 받는 기사인데, 당시에 이제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으로 불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경기도 의회에서 독도에다가 소녀상을 짓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녀상은 뭐 전 국민이 하나씩 갖고 나도 상관없죠. 근데 독도의 소녀상을 세워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영토 분쟁화를 하려는 일본한테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우면 속이야 시원하겠죠. 독도도 우리 거고 소녀상도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너무 감정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에 편승하지 않는 기사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쓰게 됐고요. 여론을 편승하지 않는 기사를 쓰려면 무기가 뭐가 돼야 하면은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어떤 권위 있는 해석을 해주느냐,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 틀리냐 맞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팩트랑 전문가 의견으로 좀 보충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악플은 많이 달렸지만 나름 보람 있다고 생각한 기사였습니다. 기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제일 필요한 자질은 맷집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들어도 그냥 저희는 그래서 아까 악성 댓글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이제 무심히 넘기는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심히 넘기는 연습을 한다는 게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의 말 속에 뼈가 있는 경우도 상당 경우에 있고요. 그러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표현을 하실 때 굉장히 좀 거칠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이제 여학생분들 많이 계신데 특히 이름을 봤을 때 기자가 명백히 여자다라고 하면은 쓰는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당했었고, 저도 이제 할 말은 있죠. 나는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았어라고 할 만한, 내가 대응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논조가 있다고 해서 어떤 정신 나간 기자가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기사를 쓸 때 어떤 걸 원칙으로 할 것인가, 이념적으로 어떻게 중립을 지킬 것인가, 기자가 기사에 자신의 시각을 넣는 것과 이념적인 정치색을 넣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후자는 하면 안 될 짓이거든요. 그런 원칙을 지켜가다 보면 어느 정도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